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에 세계인문학 포럼에 셰촌 전쟁과 공존 셰촌의 사회를 맡게 된 근양대학의 김용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세계인문학 포럼의 한 영역으로서 이 인문학을 이야기하는데 전쟁이라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뭔가 이빨이 빠진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타자와의 만남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하고 다른 거를 너무 지나치게 배척하고 터부시하는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공정이다. 라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도 인류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뭔가의 전쟁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 세션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발표를 해주실 분, 토론을 해주실 분을 간단하게 소개하시면요. 불 좀 잠깐 켜주세요. 제가 잘 안 보입니다. 네. 국방대학, 우리 나라의 국방대학의 송경호 교수님인데 전쟁의 덫을 넘어선 공존의 가능성. 아주 제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봤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 퀴디데스의 함정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콜로스 자이들러,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대학 교수님인데 세계 평화의 초기 시도 국제연맹입니다. 우리가 국제 유해는 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국제 연맹에 대해서는 아는 듯 마는 듯 그런 단계입니다. 그것이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가를 가지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김지영 교수님입니다. 숭실대학의 교수님인데 이제 1990년에 이 동국권이 무너지고 나서 특히 이제 헝가리의 그런 우경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유럽의 현상 그리고 또 여러 나라의 현상들이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극단으로 가는 것은 비슷하다. 아까 이야기했던 공존의 개념에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너무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대학의 린다 수나리티인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쟁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대 우리가 기후 문제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또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이 경험했던 이런 것들 인도네시아 사례를 통해서 같이 공존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연구를 해주신 역시 노르 파스티아 박사님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론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는요, 건국대학교의 박물관 학예 실장으로 계셨던 박재강 선생님입니다. 오늘 나중에 아주 심도 깊은 그런 토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한 5분 정도 잡아먹는데요. 시간을 지키기 위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발표자는 20분 정확하게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송경훈 교수님, 자이들러 두 분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10분간 쉬지 않고 10분간 박재강 그 교수님이 토론을 10분간 하겠습니다. 오에 대한 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 발표하고 박재강 선생님 10분 토론하고 그 다음에 10분 쉬고 전체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한 12시까지 정확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소. 옆에 포인터 사용하세요. 예, 그리고 한 단계만 불을 켜주시면 너무 스크립트를 읽어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손경호 교수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주로 현역 장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쟁사를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계인문학 포럼에서 발표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주최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대주제인 공존 가운데 국가 간의 공존에 관한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상정해보고 다들 여기에 많은 국가들이 말려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는 연구입니다. 전쟁은 상대를 거부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고 폭력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그것이 국가 간에 벌어지는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어제 AI 심포지움에서 인류가 참 불안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은 불안을 덜 수 있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발표문을 읽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다. 포인터를 직접. 네. 말씀드린 순서는 보시는 대로입니다.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배경으로 공포를 꼽았습니다. 저 역시 동의하고요. 주된 전쟁 당사국이던 두 나라가 서로 공포를 가져서 전쟁에 이르렀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현재 미국은 중국도 그렇겠습니다만 부상하는 중국을 보면서 다양한 수준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인류 종말론의 서막을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줄 모르고 지속하고 있고요. 2022년부터 전면전으로 전환했는데 이 전쟁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전쟁입니다. 21세기 들어서 그것도 유럽에서 많은 민간이 살상되는 전면전이 발생할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중동의 가자 지구에서 진행됐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도 일상적인 이해 범위를 초월하는 비극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습격을 감행한 하마스와 민간 거주구역을 세계적으로 파괴해간 이스라엘 모두 인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인류는 인공지능을 통한 미래 전쟁을 계획하면서 기술적인 면에서도 인류의 종말을 충분히 가능한 사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I는 군사 분야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개별 국가의 장래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만큼 전쟁에 AI를 활용하는 열망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복잡하고 급박한 환경 속에서 정확한 결정을 적보다 신속하게 내려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결심 중심 작전을 추구하고 있고요. 인간주의 간의 결심을 대신하거나 보조할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지능 분야에서 상대방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제지권을 정의하고 또 물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는 갈등을 선택하고 전쟁의 길로 들어서는 행위에 익숙합니다.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 관찰했던 결과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패권을 장악했던 국가는 도전하는 국가를 그 시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를 바라보고 결과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거의 모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투키디데스의 시각을 쫓아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경쟁을 패권 전쟁의 전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념 속에서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스파르타로, 그리고 중국은 이에 도전하는 아테네로 치환되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백악관에 입성한 뒤에 벌어진 여러 가지 행보는 이런 학자들의 지각에 정당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심각한 관세를 부여하고 또 중국을 거부하는 정책, 그리고 여기에 대한 따른 중국의 보복선언은 당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갈등을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중국이 2027년에 타이완을 침공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중 갈등 시나리오는 두 강대국의 전쟁으로 결말이 나고 동시에 두 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함께 전쟁의 함정에 빠지는 것으로 결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들여온 전쟁의 그림자가 현실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인류가 갈등을 만드는 데 소질이 있고 전쟁이 끼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항상 존재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유럽에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만 공격하고 있고 나토의 회원국들도 최대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적어도 건강한 국가를 형성한 민족들은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회피하면서 전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연합이 완벽한 집단안보의 기제로서 활약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세계의 군자임을 다루는 장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하고 공존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스파르타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거주한 스파르타인들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를 유지하면서 이를 통해서 강력한 군사 국가를 형성해 왔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스파르타가 위치한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파르타의 전사를 상징하는 레오니다스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3차 침공해왔을 때 그런 경호원들이 이끌고 테르모필레에서 모두 전사해서 다들 영웅이 되었었죠. 스파르타인들은 자유민으로 군사 업무를 전문으로 해서 자국 내에서 농업 생산을 담당하는 국가노예인 힐롯을 강압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시민으로서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이들을 진압해가고 이들을 강압해가면서 국가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해온 결과 스파르타인들은 그리스도의 다른 노지국가에 대해서 우월한 군사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와의 전쟁 이후 이러한 지위가 흔들리게 된 것이죠. 아테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92년 페르시아의 군대를 마라톤 평야에서 물리친 군대는 아테네와 소국인 플라타이아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장군 밀티아데스가 이 시기에 절묘한 기동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었죠. 이때 스파르타는 종교적 이유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80년에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 함대가 아테네의 데미스토클레스의 지휘 아래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경멸하였습니다. 그리스 함대의 절반 이상이 아테네 함선으로 구성됐었죠. 마지막 페르시아의 전쟁은 플라타이아에서 벌어졌는데 물론 이 시기에는 스파르타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미 전세는 페르시아에게 불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리스 세계는 아테네의 두드러진 역할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테네는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기원전 478년 지중해 일대에서 페르시아의 잔당과 해적을 일수하기 위한 델루스 동맹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체결됐고요. 가맹국의 수가 점점 풀어났습니다. 지도에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지역들이 델루스 동맹에 가입한 국가들입니다. 주로 아테네와 에게 일대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해상 교육을 했기 때문에 가맹국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테네 국력은 융성하여져서 기원전 460년에 페르시아에 저항하는 리비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척으로 구성된 함대를 파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주변에 보이오티오 지역을 정벌해서 테베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 아테네의 이 확장적인 정책은 델로스 동맹 내부에 대해서도 시행됐습니다. 아테네는 동맹의 근거를 아테네로 옮기고 동맹 자금을 자국을 위해서 사용했고요. 사모스, 키오스, 레스포스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해군을 폐지하고 다만 분담금만을 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테네는 동맹국 사이의 분쟁을 재판하면서 요금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스파르타와 펠로폰네소스 동맹 국가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432년 7월 스파르타에 민화가 열렸습니다.
아테네에 불만이 있는 국가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 메가라 칙령으로 인해 불만이 있던 메가라와 또 아테네 숙적인 코르키아를 지원하는 것에 분노한 코린토스가 민회를 주도하였습니다. 코린토스인들은 스파르타인들의 공포를 자극하였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아테네인들이 신속하게 계획을 구상하고 행동을 옮기나 당신들은, 즉 스파르타인들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보존하고 새로운 것을 창안하지 않으며 행동할 때는 필수적인 것조차 완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자극에 흥분한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인들은 결국 전쟁을 결정하게 됩니다. 21세기에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부상을 염려하던 것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n the league by their colonial masters. However, the British Empire succeeded in having some of its overseas territories. As expected, these states, which remained under the British Crown, tended to vote in concern with Britain. I'm talking about India, Australia, New Zealand, South Africa, and Canada, which were under the British colonial administration but became members of the League of Nations on their own. The rest of the colonies, protectorates and other dependencies of the imperial states never became members of the League. So it was only a privilege for the British colonies, some of the British colonies and protectorates to become members of the League of Nations. There were three ways to become a member state. The League of Nations was founded by 32 victorious powers, that is, the so-called original members, that ratified the peace treaties concluded with Germany or with Austria. Nearly all the original members seized this opportunity, with the exception of the United States, Hijaz, and Ecuador. And other 13 countries were invited to join the League by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in appreciation of their goodwill or neutrality during the Great War. By a declaration to the effect that they accept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and wish to join the League of Nations, they automatically became original members as well. The rest of the countries were also eligible for membership, but finally it was the Assembly of the League of Nations which had the right to accept the applicants by a 2/3 majority. Between 1920 and 1937, 17 countries successfully applied for membership. And between 1931 and 1934, 3 other states, Mexico, Turkey, and the Soviet Union, were invited to join the World Organization as a courtesy given their size and regional power status. I highlighted them in red. Thus, a total of 63 members participated in the work of the League of Nations for shorter or longer periods. This number may seem low, but in the interwar period, the number of self-governing states, including microstates and the Vatican, hardly reached 80. Among the independent states of significant political influence, only the United States remained outside the World Organization throughout its existence, while Brazil,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spent only a few years within. Some states had been uninterested from the outset, including the Vatican, the microstate of Andorra, and some other countries in Inner Asia and in the Arabian Peninsula. Other countries wished to join the League but were rejected due to their small size or their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Still others soon withdrew their applications. The main body of the League of Nations institutional system was the Assembly, which met once a year in the fall and served as the parliament of the member states. It discussed the main issues of world politics, it set the direction of the World Organization's activities, and decided on matters of outstanding importance. It also had the right to admit member states, elect council members, approve the budget, etc. In the League of Nations, member states were formally equal. Each country had one vote in the Assembly, Luxembourg, of nearly 300,000 inhabitants, and China, over 400 million alike. However,
this did not mean true equal rank. In the Council, the operational body of the World Organization, countries were granted membership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influence. 19 of the 63 countries never served on the Council, which held a total of 108 sessions during its existence of the League. According to the Covenant, the Council of the League of Nations, the precursor of today's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ould have consisted of 5 permanent members. That is, the victorious great powers, France, Great Britain,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finally did not join the League, and 4 temporary members to be elected by the Assembly. The absence of the US, however, left the 2 American continents without permanent representation in the Council. Instead, Brazil was repeatedly elected as a kind of semi-permanent member. Even so, the distribution of seats on the Council was very uneven, both from regional perspective and in terms of representation of small states, which led to a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non-permanent states. In the course of the 1920s, a practice developed whereby self-proclaimed great powers, Brazil, Spain, and Poland, were regularly included among the non-permanent members, along with one or more of the neutral countries, that is, the Netherlands and the Scandinavian countries, at least one member of the Little Entente, 1 or 2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quite often China as another representative of Asia. At the end of 1939, in the final days of the League of Nations, the Council had no less than 11 elected members. Meanwhile, the group of permanent members witnessed constant changes as well. Germany became a permanent member in 1926, but abandoned the League in 1933, as well as Japan earlier the same year. Italy followed them, leaving the League of Nations in 1937, and although the Soviet Union became a permanent member in 1937, it was expelled from the League in December 1939, following its invasion against Finland, leaving only the British and French permanent members of the Council. The work of the Assembly and the Council was supported by the Secretariat, a permanent organization employing more than 600 people at its peak. Its staff, as in the entire operation of the League of Nations, was dominated by France and by British and French nationals. Secretary General Sir Eric Drummond of Britain was succeeded by Joseph Avenel of France and Sean Lester of Ireland in 1939, while the citizens of 2 great powers held about 40% of the senior administrative positions, not counting the officials coming from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The main objective of the League was to prevent war and preserve peace, but to achieve this it employed other means that went far beyond the practice of ad hoc crisis management. Thus, from the outset, the task of the World Organization included the management of political conflicts, promoting disarmament, protecting national and religious minorities, remedying world economic problems, codifying international law, improving health conditions, promoting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developing international transport and telecommunications links, caring for certain groups of postal refugees, improving the social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eed, and persecuting drug trafficking. Later, these were joined by more specific areas of responsibility, for example, suppressing counterfeiting, currency, and international terrorism. In addition, the League assumed the administration of colonial and certain state territories temporarily or permanently ceded from Germany and Turkey. Conflict management within the League of Nations covered 2 main areas, handling minority complaints and political disputes.
Between 1919 and 1930, the victorious great powers imposed minority protection obligations on a series of countries affected by border changes. Minorities could submit complaints to the League of Nations against states that violated the minority protections treaties. The number of such petitions totaled around 900, but almost half of them were declared unreceivable, and only very few were strong enough to lead to the condemnation of the accused state. Even so, multinational states found this procedure to be an interference in their internal affairs, and by the mid-1930s, they were consistently boycotting the whole system, which ultimately rendered the League's work to protect minorities impossible. Political disputes between states were brought directly before the Council. These controversies included disputes over the delimitation of new post-war frontiers, financial or legal complaints, political conflicts, minor armed incidents, and acts of war. In the 1920s, the management of these conflicts proved to be generally successful. There were only 2 cases where the Council proved powerless. In the 1930s, however, the League failed much more often. It handed over the resolution of the border dispute between Paraguay and Bolivia to the Pan American Union. It declared itself incompetent in 2 disputes of a financial nature. It refused to take a position in the diplomatic dispute between Uruguay and the Soviet Union. And with its policy of non-interference in the Spanish Civil War, it aided external aggressors acting against a legitimate government in Madrid. In 6 other cases, the League resorted merely to declare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but did not undertake to remedy it. These included Germany's rearmament and withdrawal from the Locarno treaties, Japan's 2 wartime inclusion of China, Italy's invasion of Abyssinia, and the Soviet Union's attack on Finland. And I'm just giving you a very short conclusion of my paper, quoting a German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Matthias Schulz, who thoroughly examined the work of the League of Nations, and he believes that, and I quote, in the so-called symmetrical conflicts, where 2 countries of roughly similar status faced each other, the Geneva procedure was mostly successful. However, in asymmetric conflicts, where 2 states with different statuses were in dispute, the League of Nations generally failed to adequately protect the rights of the weaker party. This attitude initially favored the victorious states in the 1920s, but in the 1930s, Geneva, the League of Nations, tended to turn a blind eye to the transgressions of states that opposed the status quo. Schulz concludes that the League was a, I quote, first-rate international laboratory for world politics, which institutionalized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it was unable to bring its innovations to fruition because it was far ahead of its time. Thus, the value of the League of Nations lies in what it proclaimed and what it symbolized. Betrayed by its founders and strongest member states, the League of Nations had to content itself with passing the torch to a new organization, the United Nations.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제축해서. 다들 알다시피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제 말은 줄이고요. 송 교수님 그 논문은 정말 오늘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거고, 그 다음 자이들러 그 논문을 보니까요, 정말 인류가 전쟁을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처음으로 세계가 평화를 한번 공동으로 논의해본 그런 의미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박 교수님, 여기 나와서 하십시오. 네.
한 3분 정도씩 논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답변할 수 있는지. 토론을 이제 앞자리 준비된 데서 하시는 거. 아니요. 네. 나중에 조합 토론할 때.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광입니다. 저도 좀 번혹스럽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인데 서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맡게 됐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고 혹시나 논문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다면 그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송 교수님의 논문을 봤는데요. 그래서 뭐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전쟁 이걸 이제 트위스트의 더실에 근거해서 백공전쟁을 치닫고 있는 그 상황들을 분석을 하시고 뭐 전쟁이 아닌 공존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패권 전쟁을 트위스트의 더시라고 하는 틀로 분석했다는 거. 그 유사한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틀로도 이제 보기도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제가 토론자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념과 체제 차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주 경쟁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간의 경쟁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념이나 체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신과 체제 비호감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힘의 균형 조절이라든가 주변의 협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전쟁을 회피하는 의지보다는 상대를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는 무력화라는 동기도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AI 협력 기반의 공조 모색 부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건전한 AI를 활용하는 통해서 협력할 수 있다면 전장과 경쟁 강도가 낙해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낙관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AI는 협력의 도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결심 중심 작전의 핵심적인 증폭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먼저 제시를 하고요. 자이들 교수님의 논문 국제연맹에 관련된 그래서 국제연맹의 설립 과정, 구조적 문제점, 실패 원인을 분석하시면서 다자주의를 제도한 최초의 실험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셨습니다. 역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듣고 나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이상주의와 국가적 이익의 타협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패권 유지의 도구로서 형성된 게 아니었던가 하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연맹의 죄 승병국들의 확보된 권력 지위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틀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보완된 그 패권적 잔치가 아니었는가 하는 중에서 좀 그런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이제 집단 안보 메커니즘의 근본적인 무력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비효율 체제의 어떤 비효율성 문제도 있었고 회원국 이탈 문제도 얘기하시고 하셨어요. 결국 이제 연맹의 실패가 단순한 지도자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고전적이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평화를 강제할 수 없는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 국제연합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런 강제력이 처음부터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결과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을 관련해 가지고서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이 어떤 구조적 특성과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국제연합도 사실은 여러 가지 강대국 간에 나름대로 자기 주도로서 거부권도 행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에 대한 두 가지 질문씩입니다. 하나는 송 교수님이 이념적인 그런 문제이고 또 AI의 역할, 어제 우리가 AI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역할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뭐 이런 개념이고요. 자이덜로 교수님에 대해서는 패권의 도구가 아니겠느냐라는 거하고 또 구조적인 면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각각 한 2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저한테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뭐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념과 체제가 지니고 있는 다른 속성이 서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방해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시고요.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그 파워, 그러니까 능력 자체를 중요시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국제 질서는 극이 몇 개냐에 따라 나눠집니다. 체제라든가 성격 등 무시. 그래서 특히 패권 전쟁의 경우는 힘의 전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요소를 중시해서 보고 있어서 그런 관계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그 분야를 또 보는 것이 맞고 전략 문화라는 관점에서는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게 판단이 됩니다. 공감합니다. 두 번째는 AI 분야에서 협력인데요. AI가 물론 전쟁을 수행하는 좋은 도구로 좋다는 표현이 들었으면 아주 유능한 도구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근데 같이 좀 합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핵무기를 아주 유용한 무기로 갖고 있으면 서로 쓰지 않기로 약정을 하고 핵무기 통제를 하고 구출하다 북미 통제를 해가고 있는 건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로우즈라 그래서 자율살상 무기라는 게 있습니다. 리걸 어토노머스 웨폰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기계가 자기가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는 형태의 무기는 개발해서는 안 되지 않는 합의가 존재하고 이 유기가 구체적으로 개발이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필요성들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고 프로토콜을 만들어가고 기준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모든 사람이 기계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양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력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Answer, please. Thank you very much. For my answer, I would like to have my PPT back, the very last page, which I was unable to show, because that is an answer to those two of the questions. It is true that the League of Nations was an unbalanced institution, and that the very last page, and that the great powers still had the upper hand, although they had only just like the others. But if you look at how the different types of countries behaved within the League of Nations, you will see that most of the great powers actually left the League of Nations or never joined it. 7 great powers existed, only 2 remained until the end, Britain and France, and 5 others either abstained, like the United States, or withdrew, or the Soviet Union expelled. While all the self-appointed great powers, Brazil, Spain, and Poland, they were big enough that they thought themselves even bigger, left the League of Nations. Brazil left, Spain withdrew, and Poland was annexed by Germany. While the other states, we can call them small states, if you like, or weak states, a much greater percentage of them remained within the League of Nations. Almost 70% of them remained, which means that it was still a habitable environment for the small nations to remain within the League of Nations, because for them it was the great opportunity to become actors of the world scene. Even though obviously they did not have much say in it, and if they wanted to represent their own interests, they had to choose 1 or 2 great power, and under its umbrella, working together with them, they could improve their positions. Most of the states, small states which were Latin American states, this was due to the very high cost of their communications. From the headquarters was in Geneva, they had to travel there, they had to maintain secretariats there, they had travel difficulties. And finally, they were disappointed with the League of Nations conflict management performance, and they actually returned to the Pan-American, practically the Monroe system.
The only one pro-Axis state withdrew, that was Hungary, my country, and 4 states were annexed: Ethiopia, Austria, Czechoslovakia. So we can say that although the League of Nations were dominated by the great powers, funnily enough, or paradoxically enough, it was the great powers, among which most of them finally left the League of Nations, and most of the small states remained within, because it still gave the impression that their position is improved by being a member of this world organization. So I don't know if it's an answer to your question, but that was my intention. Thank you. 야, Thank you. 한 2분 정도 지났습니다. 7분만 그러면은 8분 정도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10시 3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스트리아의 힘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수대 현상 중에 하나로서 오늘 준비와 동결을 누리는 지역이 관계가 되어 있고 이것이 단순하게 현재 상황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쪽을 기자도 니콜로시 교수께서 국제연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시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도 그거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중부 유럽에서 나타나는 극우주의, 특히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 세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좀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과거에 그 잃었던 영광, 영광 혹은 뭐 그런 지위 이런 것들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 일단 그건 기본적으로 큰 존재를 할 수 있겠는데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나라가 세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쪽의 사유 방식과는 좀 다른 형식의 사고 방식. 그러니까 지금 독일적, 오스트리아적 혹은 중부 유럽적으로 부르는 사고 방식의 혼잡들 그것들 그들의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점. 그것이 뭐냐? 그거를 민족주의다, 혹은 뭐 극우주의다, 내셔널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그거와 매우 유사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굉장히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 한국의 민족주의적 성향이라는 것을 헝가리나 오스트리아나 심지어는 독일에까지도 접목을 좀 시킨다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한국의 시사법이라는 걸 잠깐 힘들게 조금 거리를 좀 벌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짚어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중부 유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유럽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거기에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폴란드 정도를 더한 지역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유럽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중앙의 오른쪽에는 소련, 러시아, 지금은 러시아가 전에 솔로가 러시아가 굉장히 흥동합니다. 1980년, 1990년 이전에 러시아의 성을 얘기할 때는 제가 솔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1990년도 이후에 얘기할 때 제가 러시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저한테 솔론과 러시아도 구분 못하는 엉터리 학자 있는 그런 비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구분을 잘해가지고 솔론과 러시아를 혼돈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국 학계에서 보여지고 있는 일종의 인식의 오류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서양사 하는 사람들이나 사회 연구자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는데 하여튼 그런 그 세계사적인 관점이나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이렇게 깊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걸 막 혼동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련과 러시아도 혼동해서 하여튼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같이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맥락을 얘기할 때 어느 시점에서 얘기하면 이거는 소련 시절의 이야기고 어느 시절에 얘기하면 이거는 러시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러시아 재정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거는 1917년 이전의 러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적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 우경화 문제가 제가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우경화라는 것은 글자대로 라이트윙이죠. 라이트윙인데 이 라이트윙으로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민족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제주의나 국제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또 상업적 시각에서는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국제주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라이팅의 어떤 움직임은 대국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고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규모가 좀 작고 그리고 주요국과 관계가 아주 특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헝가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 헝가리가 인구 1000만이고 면적이 9만 3천 평방킬로미터, 남한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 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럼 인구 1000만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외국인이 자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러한 공포가 굉장히 흡수적으로 다가옵니다.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큰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대단히 큰 나라들을 지금 이제 대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이민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 이민을 오거나 와서 그 나라에서 그렇게 큰 위협이 되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종의 조장된 공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요즘 뭐 미국에서 보여지는 그런 행태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굉장히 그거를 초래를 한 그런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체 33만 평방킬로였던 영토가 9만 3천 평방킬로로 줄어들었어요. 인구 같은 경우에는 1,900만에서 700만. 그러니까는 뭐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외국에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헝가리가 아주 작아진 우리 이제 서양 헝가리를 얘기하는데 작아진 헝가리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찾아내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의 강화 또는 그 극우적인 성향에 자기 중심주의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사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1920년대 사회조약에서 헝가리가 영토를 뺏기게 되는데 그때부터 정당기 20년 동안에 걸쳐서 헝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종의 영토 수정주의, 리저널 기전이고요. 영토 수정주의 또는 이레덴티즘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게 일종의 민족주의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 또 그게 종교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헝가리 민족이 잃어버린 민족의 비극적인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토와 땅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움직임에 가장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어디냐면 헝가리로부터 뺏은 땅으로 나라를 만든 나라들. 그게 바로 유고슬라비아, 그게 바로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쪽들과는 관계가 바꿀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필연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헝가리 입장에서 전반기에서 그러한 그 민족주의적이고 그런 영토수종주의면 그것이 일종의 종교하고까지 카톨릭이죠. 헝가리 카톨릭인데 맞물려 가지고 무경화의 양상을 보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좀 필연적인 결과였다.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1945년에 이제 45년 헝가리가 공산화가 되는데 공산화가 되면서 이런 민족주의 경향이 눌리고 했을 때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공산화되고 나서 1989년도에 각자 민족 국가로 독립되기 전까지는 민족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민족 갈등이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점에서 공산주의가 굉장히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작은 민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최적의 시스템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를 생각하면서 자본주의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매우 좋은 방식으로의 그 사회주의 방식이 이미 저는 실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물론 이러한 그 생각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국가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또 너무 모든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에 그 펜의 원인을 베르사유조약에서 독일이 완전히 바꿔졌는데 만약에 베르사유조약에서 독일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독일도 이유가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그런 이유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베르사유조약에서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전학국 세력들이 독일한테 뭔가 반대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독일의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입장을 가졌다면 아마 제2차 세계대전은 안 갔을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미국 학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원인과 결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나온 것이고 2차 대전이 가게 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2차 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왜 1차 대전은 모든 사람에게 억울함을 강요했던 거예요. 그 억울함으로부터 자유의 나라를 맹단하기 시작하죠.
사실 제일 억울한 나라는 소련이겠죠. 소련.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헝가리에서 나타나는 또는 중부 지역에서 중부 유럽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런 극우주의 또는 우경화라고 하는 것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런 그 씨앗들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잠재되어 있다가 전부 다 사회주의적으로 이렇게 체제전환이 이루어지고 보다 자유로운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중부 유럽에서는 민족들의 권리와 민족들의 그런 그 존재감들이 강화되는 와중에서 이런 무경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참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주의가 우리도 한국 사람들이 민족주의 강하죠. 우리도 우리 민족의 우수성, 우리 민족의 존재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존재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그러면 과연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물론 한국은 한 가지 선거 같은 반도에서 선거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국가 직접적으로 국정을 맡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또 유럽연합에서 헝가리나 폴란드 같이 중국 국가들에 대해서 그 취하는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강압적이고 제가 보기에도 유럽연합에서 예를 들어 헝가리한테 이민 문제라든가 그런 주권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내정가입니다. 왜냐하면 헝가리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럽현 스탠다드에 맞춰갖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헝가리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체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서 폴란드 PIS 얘기를 꺼냈는데 폴란드도 주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경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서 무경화 대상이 많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무경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는 것. 이런 점이 중부 유럽을 볼 때 우리가 무경화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하나의 이점이 아닙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의 제가 주는 시선점이라고 해서 한국의 무경화 문제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 한국에서 저는 한국에서 무경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 이해하겠습니다. 또 이제 말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끝내라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처음 들어오셨어요.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의 우파의 문제는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 되게 이제 유럽을 좀 마찬가지일 때 우파라고 하는 운동은 루저들의 이야기거든요. 빼앗긴 자들, 더 이상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우파 운동합니다. 절대로 부르주아도 중산층 이상 우파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파의 그 존재 혹은 무경화의 존재 등장 이유는 부족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즉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무경화의 문제가 심해지는데 왜냐하면 그 반대 측면에서 그거를 컨트롤하는 내지는 그거를 케어해주는 어떠한 적극적인 고려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한국에서는 우파가 없다고 보는 게 그들은 이념적 우파가 아니거든요. 그냥 아마 제가 보기엔 생명 우파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제가 너무 간단해서 얘기해 볼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소위 얘기하는 작년 이후에 벌어졌던 문제들에 있어서의 무경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 그런 일종의 우리가 더 케어해야 될 그로 인해서 더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정의하고 케어해야 되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일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 중국은 분명히 다르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러한 운동들을 계속해서 나오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들을 올리는 해야 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맞춰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고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 유럽에서 벌어지는 무경화 혹은 극우주의 문제는 역사적 여론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들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와 합당한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유럽연합의 기준 또는 세계적인 기구에서 강력한 기준에 맞추어서 그걸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무경화와 극우주의 이런 부분들을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그것들에 대한 정당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서 있으면 혼날 것 같아서 이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제가 아까 원래 모든 사회자는 기본적으로 죄를 안고 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세션의 마지막입니다.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쟁 문제에서는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공존이라는 개념에서 앞으로 또 21세기에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린다 소나리티하고 노르디 카스티아라는 두 분께서 논문을 준비하셨고 린다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Okay, good morning or good afternoon. I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to Prof. Keng Ho Son,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World Humanities Forum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at this prestigious forum. Unlike other topics that discuss war in this panel, our topic is specifically addressed to a different kind of war, is a natural disaster faced by modern human today. My name is Dr. Ida Sunarti from Department of History, Faculty of Humanities, Universitas Indonesia. Together, my colleague Dr. Nur Fatia Lastikasari, I'm honored to share our study titled Oral Warning System and Oceanic Memory, Historicizing the Smong Tradition in Semeru, Aceh. The 2004 tsunami was one of the biggest disasters in modern history. Thousands of people died in Aceh, Thailand, Sri Lanka, and India. The earthquake epicenter was actually very close to a small island called Simeru. But surprisingly, there no direct victim there. Only a few people passed away later, mostly because of illness or shock. The miracle made people wonder how could the island so close to the epicenter survive. The answer lies in one simple word passed down from the ancestor as small. This presentation explores how a small island community in Indonesia, the people of Semeru, created and preserved an extraordinary from local wisdom called Smong. Smong is oral warning system, a story that has saved lives for more than a century. We argue that Smong is not just folklore, but a living system of knowledge that offers new ways to understand disaster resilience, especially in our age of technology of AI. The 20th century faces two major crises: the climate crisis and the increasing of natural disaster. Around the world, the dominant response has been what we call techno-solutionism, the belief that technology can fix everything. Government and scientists build AI-based early warning system, predictive analytics, and sensor network. These tools are important, but they often overlook something essential: the human, cultural, and historical way of living with disaster. In the humanities, we ask, where the human experience, collective memory, and traditional wisdom stand in this technological world? Can oral and embodied knowledge still teach us something valuable today? Our case study from Semeru gives one strong answer. Before we go deeper, let's look at the Semeru Island. It is a beautiful island of the west coast of Sumatra, surrounded by clear blue waters and steep green hills. At first glance, it looks calm and untouched, a paradise for surfers. But behind that beauty lies a long history of disaster and survival. In 1907, a massive earthquake and tsunami struck the island. Almost everything was destroyed, and only a few survived. Those survivors began to tell their story that became a warning from the next generation. They call it Smong, an oral message about how to read the sign of the sea.
When another huge tsunami hit Aceh in 2004, the people of Simeulue already knew what to do, while hundreds of thousands died elsewhere in other regions. Simeulue lost only a few lives. The reason was Hmong, a story sung and told for nearly a century. However, in many studies, Hmong is seen only as a simple memory aid, a way to remember what to do when earthquake happens. We argue that Hmong is much more than that. It is a complex epistemic system, combining history, culture, and ecological understanding into one living practice. So our main question is, how do collective memory and local knowledge survive and stay meaningful in this technological age? And how should we position human wisdom alongside machine and algorithm? To answer this question, we use a historical ethnographic approach. We combine three methods: archival research, oral history, and field observation. From the archive, we trace references toward the 1907 tsunami that gave birth to the Hmong story. From oral history, we talk with elders, mothers, and community leaders who still tell Hmong today through lullaby and songs. And through field observation, we saw how Hmong continue to live in ritual and daily life. By weaving these sources together, we try to write a human-centered history where local people are seen not as victims but as knowledge holders. Simeulue long history has shaped a uniqu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the sea. Hmong is not a myth. It is a living system of memory. It exists through song, poem, and place name that record past disaster. Hills become evacuation points. Villages carry stories in their names. Ritual reminds people to stay alert. In this way, the landscape itself becomes a living map, what we call cultural spatial coding. Hmong teaches people to read natural signs. When the earth shakes and the sea withdrawn, run to the hill. Beyond survival, Hmong teaches a philosophy of coexistence. It doesn't try to control nature, but to live with it through vigilance, memory, and respect. Everyone from elders to children play a role. That sense of shared responsibility transforms vulnerability and into solidarity. Let's now reflect on this our current context, the age of AI today. Disaster management depends heavily on satellites, sensor, and data systems. These tools are powerful, but also fragile. They fail when the electricity or network go down. Hmong, in the other hand, is low-tech, but deeply human. It needs no power, no internet, and no machine. Its network lives in people, in memory, in song, in community. In one person forgets, another remembers. Hmong gives us a humanistic critique of solutionism. It reminds us that true resilience does not start in laboratories, but in communities that believe in their own knowledge and act together. The anatomy of Hmong is a cultural system. The medium is oral, through song, chants, and local. Performance called Nandong. The context is social past on through ritual family gathering and bedtime story. The actors are collective elders, parents, children, each playing a part. The structure is moral, built on trust, care, and respect for wisdom. The system is self-sustaining. It requires no sensor or satellite, only relationship, memory, and participation. In this way, Hmong is both a knowledge network and moral community. As conclusion, so is Hmong just folklore? No. Hmong is a system of knowledge. It turns trauma into learning, memory into preparedness, and story into survival. By preserving this oral tradition, the people of Simeulue have built one of the most effective and human disaster response systems in the world, without needing advanced technology, technology. Finally, what we can learn from Hmong for tomorrow. A resilient future is not one where technology replaces tradition, but one where both coexist. We need culture-informed AI technology that learn from human experience and local wisdom.
We need digital tools that help preserve oral tradition, not erase them. And we need participatory early warning system where community active co-creators or safety. At the end, Smong remind us that human dignity lies not in our power to dominate nature, but in our ability to adapt, remember, and live together. The story of Smong reminds us that local wisdom carry powerful lesson for survival today. As we live in the age of AI, we can see how technology can actually help preserve this kind of wisdom. AI can record, translate, and share local stories like Smong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It can also simulate disaster scenarios, so new generation can learn how to respond just as wisely as their ancestors did. What is important is that AI and local wisdom don't replace each other. They can coexist and even strengthen one another. Local wisdom gives meaning, culture, and human value, while AI brings speed, access, and innovation. Together, they create a balance between tradition and technology. In that harmony, we find a powerful way to protect not only human lives, but also our cultural identity. So, Smong is not just a memory from the past. It's a living guide for the future. Thank you for listening. 사회자가 너무 강조를 해서 시간을 조금 일찍 맞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회자는 말을 아끼고요. 또 토론자 이야기를 두 분 논문에 대해서 논평하고 간단히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분 논문 진짜 재밌게 읽었습니다. 사실 한국사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생소한 거였지만은 재밌게 읽었고 또 생각하는 바도 많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교수님의 논문은 뭐 유럽 고급 포퓰리즘 시대에서 다층적 사회경제적 균형과 반자유주의 역사를 전통의 분들과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과 시급이 소외된 계층에 그런 장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쪽도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엘리트의 어떤 전략적 활용과 대중의 문민화 관련 부분인데 구구주의 부상을 이민 난민 문제, 경제 위기, 유럽 전의 불씨 그런 어떤 다층적 균형 속에서 나올 때 사회적 탈락자들의 지지라는 측면에서 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 엘리트들이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전략적으로 주입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 오히려 그쪽이 대중들은 불만이 있지만 결국엔 정치 엘리트들이 그 이면적 도구로 사용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게 강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을 좀 요청을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자유민주주의의 구조적 모습, 지속 가능성 부분이 해당되는데 경제적 성취에 기반한 용인이라고 하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모습이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정당들이 경제적 소외층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문제들이 극복하기 위한 어떤 처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성취에 보답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오히려 정부 정책이 훌륭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논문에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안은 고급 포퓰리즘이라든가 지나친 민족주의적 경향 자체가 외국과의 위태한 상황 속에서 헝가리 모델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제 완화를 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 자체가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린다 스나티 교수님과 다른 학자 선생님 논문도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그 인도네시아사를 전공하신 선생님과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도 잘 모르셔가지고서 일단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해했으니까 조금 오해가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지식을 포괄하는 복잡한 인식물 시스템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려내는 연구들은 생각하신 것 같은데 좀 올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를 비롯해서 선화, 뭐 난동이라고 하는 부분, 구두지치에 의해서 공동체 활동, 일상적 활동에 전파되는 어떤 세대 간의 어떤 전승된 집단 기억 시스템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난 연구에서 기존의 어떤 토착적인 지술이 기술적 헤리트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 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 되면은 계속적으로 집단 기억으로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은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과거는 과거고 그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단절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AI 문제입니다. 그래서 AI는 기본적으로 조기 경보 시스템이 가능하죠. 물론 높은 비용, 취약한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스몬과 같은 구전 전통은 정확한 예측이라든가 정보 시간을 제공하는 근원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접목시켜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미 이제 그 시대는 어제 이제 얘기도 논의도 많았지만 이미 시대는 이미 와 있고 결국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와 더불어 같이 두 가지씩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에 대한 것은 루저들의 입장, 그게 미정자들의 어떤 이용성 이런 것들이 크지 않냐라는 그런 문제고, 그다음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극단화의 문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스나리티에 대한 것은 스몬이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약점, 말하자면 약점이겠죠.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AI 문제하고 과연 스몬의 어떤 그 실효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라는 이야기.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 네. 그 토론자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이렇게 아주 제가 발표한 걸 정리를 잘 하셔서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좀 산만했었는데 발표가 오히려 답이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그 루저들의 입장이 루저라는 표현 한 개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하여튼 그 우경화에서 나타나는 이제 소위 그 우파 집단들 또는 이제 그런 집단들이 사실 이것도 비슷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 그들의 실체적인 존재가 과연 그렇게 정체를 위협할 만한 그런 것이냐, 그걸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 엘리트들에 의한 이용 혹은 확대, 활용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헝가리는 특히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독일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는 동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이 소위 3D 업종, 3D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묘한 표현인데 그 이제 동서동 평등되고 나가지고 동북 지역이 그 낙후적인 발전이 좀 낙됐던 게 맞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 형태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이민자들과의 경쟁 형태로 벌어지게 돼서 그의 문제 진폭이 극우화와 우경화의 경우로 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동독 지역 보면 맞고요. 헝가리나 폴란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또는 정치적인 국내 정치의 이런 외적인 요인을 활용하는 요인으로 활용됐던 게 큽니다. 그래서
그 양상이 아마도 독일같이 큰 나라 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같이 오스트리아를 선진국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작은 나라하고는 양상이 좀 다르고 특히 이제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그런 엘리트들에 의한 그런 그 활용이 크다 이건 분명하고 다만 동독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알프데라는 정당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실제적으로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로 좁혀서 결국은 그럼 이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라지지 않겠느냐 원칙적으로 봤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사라지는데 사실 제가 느끼는 입장에서 헝가리 내부에서 이렇게 뭐 반이민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헝가리 기본의 그 사람들 일반 민중이 느끼는 거는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르반 빅토르라고 하는 그 수상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정치적 권력 기관의 연장 또는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런 국영화 문제나 이민 문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실체적으로 이제 무경화가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의 원인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뭐 위험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정치 지도자들의 수사, 정치 지도자들의 선전에 의해서 이것이 강화되고 해드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그런 그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 그런 체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는 뭐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이따가 야. Thank you for the response, Professor Park, I think. Well, I'm going to elaborate after the presentation given by Dr. Snati. So I get it that not many people know Simolo. Of course, before we start our research to that island, we didn't know the island as well because it took us maybe like 5 hours of flight from Jakarta to Medan and then to Simolo Island. And this is the major problem is because Indonesia is indeed a vast country. Even Indonesians themselves often do not know which regions belongs to the country, and it is quite ironic, but that's how it is. And yes, we see Smong as part of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people of Simolo. Smong has many benefits, especially when it actually saves lives. And well, we can imagine Smong does not exist in Banda Aceh. I mean, the Banda Aceh is the provincial capital, but not many people in Banda Aceh knows about Smong. And therefore, when the earthquake strikes, the people of Aceh do not rush to save themselves by running to the hills, but the people of Simolo immediately run to the hills to save themselves. And the news report even mentioned how the reporter was worried about the fate of the people on the small island, but it turns out that they were saved, that there are only 6 casualties out of hundreds of people living in Simolo. So therefore, the way to preserve it is through education, daily habits, and how Smong, in the form of songs referred to as Nandong, preserves knowledge about the disaster prevention system. And the challenge, of course, that human memory is very fragile, and that is also the challenge of the younger generation who may feel that it is no longer relevant to transform the stories of their ancestors. And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AI to play a role in preserving memories, preserving stories about Smong. So we cannot see AI as a threat. We cannot see it as a, well, maybe we could see it as a challenge, but I think it is way much better if we see AI like our super smart friend who knows everything and can do anything. So therefore, we must be able to create guidelines so that the intelligence in AI is truly on target and beneficial, not the other side. So that way, AI can remain as a good friend for us. So in this case, the Smong tradition, which is conveyed in the form of songs, can be guidelines for the creation of an AI-based disaster prevention system in Indonesia or most disaster-prone area, other disaster-prone area in the world. And I think it would be a great combination if we could use the tradition held in the memory, collective memory of the people of Simolo while practicing AI at the same time. I think that's our response. Thank you. 네. 네. 어제
AI 문제, 오늘 뭐 두 분, 세 분의 이야기들이 AI가 과연 친구냐, 공존이냐, 적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혼돈돼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어쨌든 AI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우리 밑에 자손들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 오늘날 인문학이라는 것이 정말 정답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길은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쉰다고 했는데 쉬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자님하고 그 다음에 토론자님 앞쪽으로 우리 이제 그 네 분 교수님께서 전쟁과 공존이라는 개념으로 논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말 준비한 거에 비해서 조금씩만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오히려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토론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추가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니까요. 우리 플로우에서 우리 그 뭡니까 지정 토론자로 오신 분 있죠? 네, 네. 두 분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신 겁니다. 영어로 해주셔도 되고 뭐 한국어로 해주셔도 되고 가능한 한국 분한테는 한국어로. 네. 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네네. 김지영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숭실대학교에서 지금 통일학 관련해서 박사과정 수료를 했고 2019년에 폴란드에 제가 친자전환 국가 연구차 국립기업원 IPN에 가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얘기 가운데 폴란드도 무경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나치에 대한 어떤 저항, 비판보다 사실 과거 소련 치하에 있을 때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이 좀 많았다.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부하가 이념적인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발제하실 때는 민족주의 이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바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상황도 좀 극단으로 좀 갈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서서히 그런 양상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좀 각 국가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지금 무경화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어떻게 좀 비춰볼 수 있을지 저는 이념적인 측면은 한국 사회에 훨씬 더 좀 강하다고 바라보는데 그 부분에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뭔지 자시겠죠?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려야 되죠. 아니 뭐 좋습니다. 그냥 아직 시간이 우리 네 비슷한 겁니까? You want now or after the first question? Yeah, sure. 네. You want me to go now? Okay. Thank you so much. I'm Pinit Chantanangsi from UNESCO. I'd like to ask you a question, Professor Ji Yoon Kim, Yeah. and also Miss Linda. In your presentation on the context but also the history that seems to lead to right-wing movements, you haven't at all used any terms about racism or xenophobia, but rather socio-economic, reasons or causes. What is your take on that? Do you think there is also a linkage to a history of racism that existed and maybe still exists today in this part of the world? And then to Miss Linda and Professor Linda and also your colleague, it was very touching to hear the story and indigenous practice in Sinaloa Island. I was wondering how does the population, local population, engages or interacts with the early warning system, the modern system? Is there any system that is modern apart from the traditional one?
and how do the people engage or interact with that system? And moving forward, would you think that you would also discuss with the population through your research, consulting them on how they see AI technology supporting their tradition? Because I think it would be interesting to see also their perception on how AI can support their traditional system. Have you done so, or are you planning to do so? Thank you. 네, 지금 린다하고 김재웅 교수님한테 두 가지 질문인데, 한 가지는 김재웅 교수님한테는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거와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이야기 공부해 주시고, 린다는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어떤 그 AI와 뭡니까 주민들의 어떤 연관성 이런 두 가지 답변부터 김재웅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폴란드 같은 경우에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반대하고 우경화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공산주의 시절에 이대희가 졌다 저러다 됐다는 비판이 맞는데 그것이 우경화 운동하고는 저는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에서 체류하시면서 연구를 해보셔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바우사 기업, 그러니까 폴란드 바우사 연구소 자체가 반공주의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반공주의가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이념적인 바이어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폴란드라는 곳의 상황을 봤을 때는 반공주의보다는 다른 요소들, 오히려 내정 간섭이랄지 폴란드 정치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가들이 그런 유럽연합의 기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하거나 또는 저항하는 형식으로서 국민들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이런 우경화 현상을 활용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똑같이 세계 나라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우경화 문제를 공산주의 비판 문제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아주 맹목적인 반공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요즘 한국에서 나타나는 소위 우경화, 저는 한국에서 우경화가 보지 않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나타나는 그런 극단주의 운동과 굉장히 유사한 성향을 가지게 돼서 이건 실체도 사실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폴란드는 좀 다르다고 보여지고 한국에서의 그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이데올로기 문제고 한국이 더 강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경도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운동은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제 믿음이고 두 번째 그 레이시즘 민족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1918년부터 1920년부터 1940년 그러니까 전간기 시대 약 20년간에 걸쳐서 우경화와 민족주의의 핵심 포인트는 인종주의가 한 것 같습니다.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엔티세미티즘, 그 인종주의, 그다음에 집시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집시들도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들이 이루어졌고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소위 누메루스 클라우수스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도 제한을 했고 심지어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누메루스 클라우수스 같은 거는 헝가리 독일 이쪽 지역에서 있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미국에서 하버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하버드나 콜롬비아 같은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도 이런 누메루스 클라우수스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1920년대, 30년대에 헝가리에서 나타나는 불교주의와 우경화 현상은 인종주의, 반유대주의라는 것과 맞물려가지고 진폭되었던 경향이 크고 그것이 민족주의, 내셔널리즘과 합쳐지면서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국가주의가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우경화 현상은 인종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르반 수상이 그 우경화 정책이나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는 있는데 거기에 노골적으로 인종주의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단 그 LGBT,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성수 후자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은 있는데 인종주의, 반유대주의랄지 물론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무슬림들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꺼내긴 꺼내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 수사적이고 어느 정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언론이 받아 적으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장을 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헝가리나 중부 유럽에서 보여지는 우경화, 극우주의, 이런 극단주의의 현상들은 정치 지도자, 아까 토론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엘리트들에 의한 국내 정치적 활용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영향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감히 그 헝가리 정치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는데 이러한 포퓰리즘적이고 극단주의적이고 우경화적인 현상은 그들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내년 6월달에 선거가 있는데 저는 그 선거에서 오르반 수상이 분명히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니다. Thank you. Can I speak with Indonesian first and maybe we will translate with Fatia. Saat ini cerita Smong itu memang sangat efektif untuk masyarakat Simelu, sangat efektif karena dari tradisi yang ketika saya riset beberapa kali ke sana, jadi cerita-cerita tentang peristiwa tsunami besar tahun 1907 itu ditransmisikan melalui lagu puisi yang mereka lakukan hampir dalam setiap tradisi keagamaan maupun tradisi pernikahan itu selalu. Jadi ketika saya ke sana itu setiap orang selalu bercerita tentang apa itu Smong. Ketika Smong mereka harus kemana. Dan ini memang sangat efektif kalau tradisi lisan. Nah, yang ingin kami lakukan bersama tim adalah bahwa kami melihat bahwa kekayaan local wisdom ini itu perlu juga disebarkan melalui AI, lewat cerita kreatif, kemudian lewat games gitu kan, seperti itu, dan untuk bisa diterima atau disebarkan ke masyarakat luar di Simelu. Dan saat ini ada beberapa film tentang Smong, ada beberapa games tentang Smong, dan itu kemudian sangat akhirnya banyak orang di luar Pulau Simelu itu memahami tentang cerita Smong, terutama anak-anak muda. Seperti itu mungkin yang bisa diintegrasikan. Jadi memang saat ini untuk Pulau Simelu itu relatif mereka memang daerah yang sangat remote area. Tetapi cerita mereka kemudian tersebar ke seluruh dunia melalui narasi-narasi yang sudah ada di dalam AI edukatif tadi, games, film, and so on ya, yang lain lagi. Itu mungkin silakan Mbak Fatia. Dr. Rina, I don't think I need to translate your words Yeah, earlier yeah. because the AI had already. Oh. Okay. So the story is Yeah. overdosed. Just okay. Don't worry. Okay. 자, I answer 또 우리 예. First of all, thank you very much for thank you, professors. Thank you, professors, for sharing your insights. And I have two questions for international professors. First of all, to Professor Zeidler, as we are well aware, and you mentioned in the earlier presentation, the League of Nations and its successor, the United Nations, today share the same challenge, the inability to prevent and put an end to war. So I think now is the time for us to seriously think abou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transcend their inherent limitations and develop a mechanism for global peace. So my question to you is this: considering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League of Nations, what specific critical changes or structural reforms do you think are essential for the United Nations today, especially for conflict resolution and prevention? And another question for Professor Sunarti. Your story actually reminds me of the small community with a famous African historian named Amadou Hampâté Bâ, who said in the UNESCO in 1960, he said that when an old man dies, it is like a library burning to the ground. So elders and parents in many parts of the world, in different communities, are actually human archives and human memory. So
but we are exposed to the loss of the memory. So in the African case, with the support from UNESCO, this brought the need to create written forms of records and audiovisual forms from the original traditions to preserve the memory. So do you have such an initiative or a current project to safeguard cultural traditions like this other than using the AI? Oh, by the way, my name is Jun Tae-seok from UNESCO. Thank you. General first, and 아마 그 유엔이나 또 연맹이나 어떤 그 한계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그 자이들러가 생각할 때 어떤 개혁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but I'm a historian and I'm not a politician and I'm not a futurologist, so I can only tell you what the experience from the past teaches us. There is this obvious saying that, the well-known saying that a chain is as strong as its weakest link, but it doesn't mention that a weak link cannot be replaced by a strong link or cannot be surpassed by strong links. What happened to the League of Nations was that after the First World War, everybody was enthusiastic about creating an organization which would maintain peace. And the great powers had to learn how to maintain their potential dominance in this new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small states, as I mentioned, rushed to the League of Nations because they wanted to participate. They wanted respect, and they were given it in the 1920s. But in the 1930s, it turned out that there were some great powers which felt that that they're bound by the League of Nations too much, and they do not have freedom of action. And first it was Japan, 1933, then Germany, also 1933, and then 1937 Italy, which left the League of Nations because they thought that it was just a burden to them, and they would not be able to carry out their aims within the framework. So the League of Nations was weakened in the 1930s, and that was the reason why it could not fulfill its task. And it was weak, or half weak from the outset because of the non-particip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if the original plan of the League of Nations would have worked out, the outcome would have been better. Now, the United Nations was stronger from the outset because there was an even greater understanding about to avoid war after 1945 than before, thanks to the nuclear bombs as well. But then this kind of atomic threat, a nuclear threat, was a help to the maintenance of world peace. And also in the 1950s, Cold War, 1956, the Cold War was also actually a help for maintaining peace because the threat was even stronger than after the First World War. Now, I think what happens to us is what happened to the people living in the great cities of Indonesia, that they forgot what the threat may be like. And it's been more than 2 times the lifespan of the League of Nations, which has passed after the cre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we tend to forget how a major war can look like and what devastation it can cause in human life and in material. And when irresponsible politicians toy with the question of war today in Russia, in China, and in other countries, they simply do not know what they can unleash. I do not think that they think about a world war. I think they are trying to play the field, trying to push the walls, trying to make more elbow room for themselves. But you cannot really be sure of what the response of the other side will be. So this is a very, very dangerous thing. I cannot invent a better framework than the United Nations
because meanwhile you have all the great powers within, and really most of the small countries and middle-sized countries within. And the United Nations can do that. I mean, there are very few countries which are not participants of the United Nations. You cannot have. 들어주시고 호응해셔서 질문을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대만에서의 그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가 아니라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반대하는 시각들, 그 전망에 대해서 반대 생각을 하신 시각들은 중국이 굳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미 중국은 대만을 자신의 의도대로 얼마든지 움직여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렇고 이미 또 실제로 두 국가 사이에 많은 교류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만의 정치 구조 자체가 국민당은 늘 하나의 중국을 추구하는 입장이라 원주민과 국민 사이 늘 대립하는 관계이고 얼마든지 그 매니플레이트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려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의 긴장만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되고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 메시지를 발산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미 또 알려진 상황에서 굳이 전쟁할 것인가. 27년이라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공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바보가 27년 쫓아가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엉그럽게 생각해보면 위험한 건 사실은 긴장은 높은데 과연 전쟁이랄 것인가 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질문 더 있으신지요? 어떠시면은 마지막 클로징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 좀. 일단은 제가 한국사 입장에서 한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아주 색다른 분야들을 새롭게 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새롭게 뭔가를 공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데 저도 한국은 조금 제가 박물관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상징적 분야라고 또 무경화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송 교수님한테 사실 이제 한국사에서 사실은 전제를 분석할 때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19세기라든가 지금 현재는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중간의 어떤 패권 문제이 그레이트 게임의 어떤 그런 양상과 비슷하게 하는데 오늘 좀 분석하신 거와 그레이트 게임의 어떤 그런 거 했을 때 우리 사회에 보면 어떤 게 더 분석틀로서 적절할 건지 그 의견을 좀 묻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는 질문을 저를 또 한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제가 한 말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포함해서 이제 전반적인 세션에 대한 개인적인 이미지 평가를 인상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저는 아무래도 국제 정치를 제가 석사를 해서 헤지모니 게임, 헤지모니 전쟁, 패권 전쟁이라는 크기도 훨씬 더 큰 틀에서 익숙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틀보다는 이제 패권은 변화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이 변화가 생기는 시점을 보고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게임의 크기라든가 플레이어의 규모가 아니라 판이 바뀌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봐서 패권 전쟁 보는 것 좀 적당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 선생님 계시지만 이 세션을 볼 때 저는 아마 모두가 그 공존을 못하는 문제로 공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서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발생해요. 공포 때문에 국제연맹을 만들었는데 강대도 나가고 약적 공포들도 들어가야 되고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가 스모그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어낼 수 있는 계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지 않을까. 전체를 보면은 공포를 없애는 내지는 넘어서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공존이 공포를 넘어설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역사는 어제 약간의 철학적인 면은 사변적인 거라면 오늘은 정말 구체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역시 돌고 돈다 누군가 이야기인 것 같은데 기원전의 이야기가
오늘날의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가 결국 오늘날은 그런 총을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AI라는 것이 또 국제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야기되는, 물론 뭐 AI가 공존의 개념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저는 여러 뭐 대학이 강의도 하고 또 뭡니까 이야기도 많은 그런 컨퍼런스 참가하고 합니다만 AI를 다루는 곳에서 항상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AI의 기본은 역사, 철학, 문학, 인문학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요즘 친구들은 학생들한테 뭘 가르칠까? 뭐 결론은 이렇게 자의합니다.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만들어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 마지막으로 자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세션 전쟁과 공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